낭독 17일차 3-2 묵독 소리의 침묵. 독서란 큰 소리로 책을 읽는 것을 뜻한다. 독서라는 한자를 한번 써보라. 읽을 독. 보다시피 말씀원이 들어있다. 소리내어 읽는다는 의미다.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은 간서라고 했다. 인류는 수천 년간 책을 소리로 터득했다. 구술과 낭독, 암송과 낭송 등등으로 소리내어 읽는 순간 몸 전체가 그 소리 파동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내용을 이해하고 못하고는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건 그 파동과 길을 몸이 기억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쿵푸다.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묵독만이 책 읽기라는 편견에 빠져 있다. 그 결과 학교 교육에서도 어느덧 낭송이 사라져버렸다. 학교 교육이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수업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라. 책에 담긴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이해 준다. 학생들은 그저 눈으로 선생님의 활동을 지켜만 보고 있다. 시험과 관련된 사항만 암기하면 그만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멍하니 지켜보거나 혹은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 그러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럴 때 독서는 고역이다. 이런 상태에서 책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피하고 싶을 수밖에. 잘 알고 있듯이 근대 이전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구술문화의 시대라 낭독이 대세였다. 잘 알고 있듯이 근대 이전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구술문화의 시대라 낭독이 대세였다. 묵독은 책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독서라는 말도 그렇지만 그리스어의 경우 씌어진 모든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완전해지려면 읽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 비유적으로 말하면 텍스트는 씌어진 문자라는 연속된 날줄에 음성이라는 C줄이 짜여져 나온 직물인데 독서 행위로 이 직물이 짜여지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풀어진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묵독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다 18세기를 전후하여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등장과 더불어 개인의 고독한 독서인 묵독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낭독이 공적이고 사교적이며 터놓고 하는 방식이라면 묵독은 편안하고 조용하며 심미적 체험을 주로 한다. 이후 부르주아의 시대가 열리면서 묵독은 비로소 대세가 되었다. 무엇보다 인쇄술이 발달로 책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다. 소수만이 책을 독점하던 시대에서 다수가 언제든 책을 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책의 보급, 진리의 대중화라는 점에선 대단한 진보임에 틀림없다. 허나 모든 진보에는 대가가 있다던가 이제 책은 더 이상 로고스의 향연이 아니다. 책과 소리의 분열이 일어난 것이다. 독서라는 말에서 소리가 탈락되어 버렸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라고 하면 바로 고적한 곳에서 눈으로만 읽는 행위를 떠올리는 건 그 때문이다. 마음의 양식이라는 표현도 그렇다. 마음으로만 쌓는 교양일 뿐 외부와 소통하는 신체성이라는 의미는 누락되었다. 그런 점에서 묵독은 소리의 침묵 혹은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다. 책과 소리가 멀어지면서 책과 사람들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낭독이나 낭송은 그 자체로 다중적이다. 함께 읽어야 하고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광장이나 마당이 어울린다. 선비들의 경우 방 안에서 홀로 읽는다 해도 그 소리는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가족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길송과 이웃 사촌들 그리고 개와 고양이까지 다 들을 수 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을 한개해 보라. 그 소리를 들으면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얼마나 내공이 깊어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일종의 지성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묵독은 개별적이다. 고립되고 외로운 독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책을 읽으면서 서재나 독서실 등 밀폐된 장소로 숨어든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외딴 방, 거기가 묵독의 거처다.
한데 그렇게 되면 뇌가 특권화된다. 묵독은 뇌의 특권화라는 인식욕적 배치와 맞물려 있다. 낭독에는 머리와 가슴과 팔 혹은 다리의 강력한 운동이 수반되었다. 해서 힘은 들지만 기혈순환에는 아주 그만이다. 그에 반해 묵독은 정지된 자세를 요구한다. 책상 앞에 똑바로 앉은 소파에 비스듬하게 눕든 마찬가지다. 힘이 들지 않는 대신 전신의 기혈이 막히기 십상이다. 자의식과 사적 영역이 비대해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몸을 쓰지 않으면 마음이 번다해지고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동의보감의 이치는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독을 지향하게 된다. 낭독이나 낭송이 온 힘을 기울여 또박또박 정독을 해야 한다면 묵독은 뇌와 시각 중추만을 이용해 후다닥 읽어치울 수 있다. 더 많이, 더 빨리. 실제로 속독법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지 않은가. 그와 동시에 책은 이제 지혜나 진리 보고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집적체가 되어버린다. 하여 그 지식의 양과 질을 둘러싸고 다시 엘리트와 대중의 장벽이 두터워진다. 또 뇌가 특권화되면서 시각이 중요하게 되면 다른 감각들은 침묵된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특히 청각의 소외가 심각하다. 가수들은 자기가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연습을 한다고 한다. 소리에 집중할수록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읽는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묵독에는 이런 과정이 생략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책 읽기와 말하기 능력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생긴다는 뜻이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분명 묵독에 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달력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니다. 소리는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현장이 필요하고 그 현장에는 그의 말을 들어줄 타인들이 있어야 한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것이 묵독의 한계다. 책에서 소리를 제거하면 나의 목소리도 침묵하게 된다.